신혼 첫날 밤, 나는 남편을 놀려줄 생각으로 침대 밑에 숨었다. 하지만 방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켜두었다. 그 후 내가 듣게 된 이야기들은 나를 얼음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다. 신혼방에는 전통적인 붉은빛 청사초롱 조명 2개만 켜져 있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뜻하면서도 숨이 막혔다. 나는 침대 밑에 웅크린 채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고 거친 숨조차 내쉬지 못했다. 차가운 마루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척추로 번졌지만 내 가슴 속은 불길이 이는 것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오늘은 내 결혼식 날이었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 피로연이 끝난 지 1시간 남짓 지났고 양가 친척들은 아직 아래층에 모여 화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며 옛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끌벅적했다. 나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방으로 돌아왔다. 이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60평대 고급 아파트로 부모님이 외동딸을 위해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혼수였다. 집값만 30억 원이 넘었고 인테리어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은 금액이었다. 그리고 내 남편 혼인신고서에 새로 적힌 그의 이름만 떠올려도 입끝이 달콤해지는 것 같았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불렀던 이름, 민재. 민재는 예전에 내게 자신의 고향이 전남 해남의 가난한 시골이며 평생 고생만 하신 홀어머니 외에는 가진 게 진심뿐이라고 말했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비 오는 날 회사 정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따뜻한 두유 한 병을 건네주던 그 순간부터 나는 그를 믿었다. 내가 열이 펄펄 끓던 밤 스쿠터를 타고 20km를 달려 약을 사다 주었던 그를 믿었다. 우리 아빠가 말이 너무 번지르르한 남자는 겉보기만큼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넌지시 경고했을 때도 나는 대들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며 진심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라고 말이다. 오늘 밤 나는 응당 샤워를 마치고 미리 준비해둔 실크 슬립으로 갈아입은 뒤 다른 신부들처럼 침대에 앉아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 거울 앞에 앉아 머리핀을 하나씩 빼던 중 갑자기 아이처럼 우스꽝스러운 장난기가 발동했다. 숨어버리면 당황해서 날 찾겠지. 나는 짙은 붉은색 침대 시트를 끌어당겨 장난꾸러기 어린애처럼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민재가 방에 들어와 내 이름을 몇 번 부르다가 보이지 않자 온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찾는 상상까지 했다. 그때쯤 튀어나와서 그를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그러고는 둘이서 같이 웃음을 터뜨릴 생각을 하니 소리내어 웃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다. 복도에서 아주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고 내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방문이 달칵거리며 열렸다. 나는 숨을 죽였지만 내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민재의 검은색 구두가 아니라 새빨간 하이힐이었다. 나는 굳어버렸다. 그 순간 누군가 내 머리 위로 얼음물 한 바가지가 쏟아붓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들러리 친구이거나 친척 중 누군가 방을 잘못 찾아왔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직후 코를 찌를 듯한 싸구려 향수 냄새가 시트 틈새를 뚫고 훅 끼쳐왔다. 나는 그런 향수를 써본 적이 없었다. 민재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 여자는 마치 자기 집인 양방 안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내 화장대 서랍을 열고 뒤적거렸다. 옷장 문을 열더니 백화점 명품관을 구경하듯 중얼거렸다. 어머나, 역시 부잣집 여는 다르네. 다 명품이잖아. 앙칼진 여자 목소리에는 시큼한 질투심이 배어 있었다. 옷장 하나만 털어도 시골집 한 채 값은 나오겠어. 나는 침대 밑에 엎드린 채 손이 아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다. 더구나 그녀가 내 신혼방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왔는지는 더더욱 알 수 없었다. 얼음장 같은 불안감이 등골을 타고 기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예감이었다. 아주 불길한 예감. 그 여자가 내 머리 바로 위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매트리스가 푹 꺼졌다.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내 혈관 속 피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보세요, 수진아, 잘 들어갔니? 그것은 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 평범한 질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여자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네 어머니, 알려주신 비밀번호 치니까 바로 열리네요. 집이 정말 너무 좋아요. 우리 시골에 있는 별장 따위랑은 비교도 안 되네요. 저 여자 옷장만 봐도 탐이 나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들렸다. 그럼 당연히 좋지. 그 집 그년 부모가 대출 한 푼 없이 30억 넘게 주고 전액 현금으로 산 건데 넌 뱃속에 있는 우리 장손이나 잘 지켜라. 우리 집안 장손만 낳아주면 나중에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우리 차지가 될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장손? 우리 차지? 나는 비릿한 피맛이 날 때까지 내 손등을 꽉 깨물었다. 비명을 지를까봐 두려웠다. 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은 다 그 여자 단독 명의잖아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민재 오빠는 결혼하고도 대릴 사위처럼 살아야 하잖아요. 전 나중에 제 아이가 태어나서 남의 눈치나 보며 사는 거 싫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콧방귀를 꼈다. 걱정 마라. 민재가 다 계획해놨다. 그년이 우리 민재한테 아주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댔어. 결혼식 끝났으니 며칠 잘 달래고 눈물 몇 방울 흘려주면 지발로 걸어 나가서 집 문서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할 거다. 집이 공동명의로 바뀌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집안 친정돈 빼먹는 건 시간 문제지.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한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 남자와 결혼했다. 수많은 반대를 귓등으로 흘려보냈다. 나는 고생하신 그의 어머니가 안쓰러워 늘 살갑게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약을 사다 드리고 과일을 보내고 용돈을 챙겨드렸다. 비록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가족을 얻게 되어 행운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도마 위에 오른 생선꼴이었다. 여자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그 여자가 임신이라도 하면 어쩌죠? 전 제 아이 몫을 뺏기는 거 절대 싫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임신은 무슨 얼어 죽을 임신. 우리 민재가 얼마나 영악한데. 그년 얼굴만 봐도 정 떨어진다더라. 지 힘은 다 너한테 쓰려고 아껴둔댔어. 결혼은 그냥 이 집에서 자리 잡고 집 뺏고 돈 뺏으려고 한 것뿐이야. 그런 급도 안 되는 년이 어떻게 우리 집안 애를 낳겠니. 나는 숨죽여 흐느끼지 않으려 안간힘을 써야 했다. 3년의 연애. 3년. 그 3년 동안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바치도록 치밀하게 짜인 연극에 불과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더 작고 도끼 어린 목소리였다. 공동명의로 바꾼 다음에 그년이 계속 눈엣 가시처럼 굴면 그냥 치워버리면 돼. 요즘 우울증 걸린 사람 많잖아. 교통사고도 나고 약도 잘못 먹고 아파트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요즘 사람 목숨값 하나가 스쿠터 한 대 값보다 쌀 때도 있다. 흔적만 안 남게 깔끔하게 처리하면만이야. 나는 입을 벌린 채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혼인 빙자 사기나 외도가 아니었다. 내 재산을 노린 치밀한 음모였고 살인 계획이었다. 턱관절이 덜덜 떨릴 정도로 몸이 떨렸고 관자놀이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내 평생 경악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선명한 형태를 띠고 다가온 적은 없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바닥에 몸을 밀착시켰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남자의 발소리가 들어오더니 멈췄다. 너 왜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래층 호텔 방에 있으라고 했잖아. 민재였다. 내 남편. 불과 몇 시간 전 양가 친척들 앞에서 내 손을 잡고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 여자는 즉시 목소리를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바꿨다. 오빠 보고 싶어서요. 아까 오빠가 무대에서 그 여자한테 반지 끼워주는 거 보고 속상해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아기도 계속 발로 차고 매트리스가 다시 움푹 패였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내 신혼 침대 바로 위에서 징그러운 입맞춤 소리가 들려왔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고 눈물이 차올라 머리카락을 적셨다. 민재가 목소리를 낮춰 달랬다. 조금만 참아. 오빠가 이 집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면 바로 너랑 우리 아기 데려올게.
그때 가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약속해요. 그리고 오늘 밤엔 절대 그 여자 몸에 손대지 마요. 약속할게. 나 술 취해서 뻗은 척 할 거야. 그 여자 얼굴만 봐도 짜증나는걸.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오늘 밤 그가 취한 건 술을 억지로 마셔서가 아니었다. 핑계가 필요해서였다. 새 신부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을 핑계. 임신한 내연녀와의 약속을 완벽히 지킬 핑계.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 머릿속은 소름 돋을 만큼 차갑게 깨어났다. 지금 당장 튀어나가서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해선 안 된다는 걸. 내가 모든 걸 들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해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만약 오늘 밤 내가 모습을 드러낸다면 내일 당장 나는 그들의 입을 통해 질투에 눈먼 미친년이 될 것이다. 더 끔찍한 건 나와 우리 부모님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참아야 했다. 피비린내 나는 피눈물을 목구멍으로 삼키며 버텨야 했다. 내가 여전히 눈먼 사랑에 빠진 멍청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밖에서 두 사람은 몇 마디 더 속삭이더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은 다시 적막에 휩싸였다. 두 개의 붉은 조명만이 유령처럼 마루 위로 기괴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침대 밑에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지 모른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질 즈음에야 나는 두 팔을 짚고 밖으로 기어 나왔다. 웨딩드레스는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화장은 눈물에 번져 엉망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가 나라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았다. 이 방 안에 갓 결혼한 새 신부는 더 이상 없었다. 벼랑 끝으로 밀쳐진 한 여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침대 다가가 방금 두 남녀가 앉았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은 매트리스를 내려다보았다. 위장이 뒤틀렸다. 나는 침대 시트를 참잡아채고 이불과 베개마저 모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이 방에서 그 더러운 흔적을 모조리 찢어발기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고는 욕실로 들어가 가장 차가운 물을 틀었다. 정수리부터 쏟아져 내리는 얼음장 같은 물줄기에 온몸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물을 끄지 않았다. 살참을 에이는 추위를 그대로 견뎠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찬물 속에서 나는 수증기 낀 거울 속 내 자신을 노려보며 맹세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한 놈도 빠짐없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나는 샤워기 아래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다.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고 입술이 추위로 새파랗게 질릴 때까지도 충분치 않았다. 그 차가운 물은 몸을 씻기 위함이 아니라 가슴속을 태우는 불길을 끄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끄려 할수록 불길은 더 거세게 타올랐다. 그것은 사랑의 불꽃이 아니라 복수의 불꽃이었다. 물을 끄고 물기를 닦은 뒤 심플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았다. 눈은 붉게 부어올랐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연약하지도 몽상에 빠져있지도 않았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음을 나는 분명히 알았다. 거실로 나가자마자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가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것처럼 비틀거렸다. 하룻밤 만에 나는 그의 연기에 익숙해졌다. 고개를 떨구는 각도, 가쁜 숨소리 하나하나가 전부 가짜였다. 나는 다가가 그의 팔을 부축하며 나 자신조차 역겨울 만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내가 적당히 마시라고 했잖아. 민재의 친구가 허허 웃었다. 오늘 신랑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 우리가 말리려 해도 소용없더라고. 자, 재수 씨한테 넘길 테니까 잘 챙겨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미소를 지은 뒤 민재를 침실로 부축했다. 그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까지 이불을 덮어주었다. 동작은 현모양처처럼 아주 느리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등을 돌리는 순간 내 입가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서서 의식을 잃은 척 연기하는 남자를 내려다보며 탁자 위에 물컵을 집어들어 일부러 떨어뜨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유리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민재가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움찔했지만 내 눈을 속일 순 없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속 자는 척했다. 나는 피식 입꼬리를 올렸다.
사실 그가 깰 필요는 없었다. 그저 그가 듣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그만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내버려 둔 채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자지 않았다. 1인용 안락의자를 방구석으로 끌고 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아침이 밝을 때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밤을 지새웠다. 나는 더 이상 수면을 믿지 않았다.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면 지금처럼 이성을 유지할 기회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민재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그가 깨어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다. 여보, 나 어제 너무 취해서 혹시 당신한테 실수한 거 없어? 나는 뒤돌아서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밤새 토하느라 내가 다 치웠어. 하지만 괜찮아. 기억 못해도 돼. 민재는 가식적인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신혼 첫날 밤인데 내가 이렇게 뻗어버리다니. 나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 평생이 남았는데 뭘 걱정해? 그 말을 내뱉고 나니 내 입안이 씁쓸해졌다. 평생이라고? 아니, 난 이 결혼을 그렇게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여전히 눈먼 사랑에 빠진 멍청한 여자로 믿게 내버려 두었다. 우리는 함께 거실로 나갔. 시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운 개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어젯밤 그 끔찍한 말들을 내뱉은 적 없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일어났니? 둘 다 이리 와서 밥 먹어라. 에미가 전복죽 좀 끓였다. 나는 다가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바로 그때 객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품이 넓은 인부복을 입고 머리를 푼 채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였다. 어젯밤 내가 이름을 들었던 수진. 그녀는 나를 보며 당황한 척 연기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재 오빠 먼 친척 동생인데 서울의 병원 진료차 올라왔어요. 민재가 재빨리 거들었다. 아, 맞다. 고향에 사는 내 사촌 동생이야.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본 뒤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는 순박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요. 방도 많은데 뭐. 그 한마디에 세 사람 모두 놀란 눈치였다. 그들 사이에 오가는 눈빛을 똑똑히 보았다.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바로 그 쉬운 여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들이 내가 멍청하다고 믿을수록 경계심은 허물어질 테니까. 아침 식사는 숨이 막힐 정도로 가식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계속 내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수지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간혹 경멸과 탐색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흘끔거렸다. 민재는 완벽한 남편 역할을 연기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회사에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민재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와. 집에는 나랑 어머니가 있으니까. 나는 웃으며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하지만 회사로 가는 대신 나는 차를 몰아 곧장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다.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샀다. 계산을 할 때 손이 가볍게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전쟁터에 발을 들이밀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무렵 몰래 집에 돌아왔다. 세 사람 모두 낮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거실, 다이닝룸, 복도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동작 하나하나가 매우 빠르고 조심스러웠다. 마지막 카메라 세팅을 마치고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연결했다. 선명한 화면이 떠올랐다. 이제 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피곤한 척 일찍 방으로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통해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다. 내 예상대로 내가 방문을 닫자마자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다. 시어머니가 속삭였다. 전현 아직 아무 의심 안 하는 눈치다. 민재가 콧방귀를 꼈다. 내가 말했잖아. 멍청하다고.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그럼 오빠 명의로 집 바꾸는 건 언제 얘기할 건데? 민재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전현이 날 완전히 믿게 만들어야 해. 나는 방에 앉아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들으며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아프기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졌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계획을 세웠다. 달력의 날짜를 세는 대신 그들이 허점을 보이는 횟수를 세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나는 바쁜 직장인의 모습으로 집을 나섰지만 사실은 반격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했다. 바로 돈이었다. 돈은 항상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결혼 후 개설한 은행을 찾아갔다. 내가 주도해서 만든 생활비 관리용 통장이었다. 통장에는 결혼 축의금과 부모님이 주신 돈, 그리고 내 결혼 전 저축을 합쳐 약 3억 원이 들어있었다. 나는 민재를 믿었기에 생활비로 쓰라고 가족 카드까지 만들어 주었었다. 오늘 나는 최근 6개월치 거래 내역서를 요구했다. 직원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찍혀있는 숫자들은 내 가슴을 베는 칼날 같았다. 처음에는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같은 소액이었다. 메모에는 고향집 송금, 친척 병원비, 집 수리비라고 적혀 있었다. 나도 예전에 봤었지만 의심하지 않았던 내역들이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금액은 커지고 빈도는 잦아졌다. 며칠 간격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심지어 50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도 있었다. 나는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한 송금 내역에서 시선을 멈췄다. 송금액 5천만 원. 수취인 이수진. 이명이 들릴 정도로 심장이 쿵쾅거렸다. 5천만 원. 나는 민재가 고향에 노모를 모시느라 10원 한 장도 아껴 쓴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는 내 돈을 빼돌려 내연녀와 그녀 뱃속의 아이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거래 내역서를 구깃구깃해질 때까지 꽉 쥐었다. 더 이상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고통은 그보다 훨씬 단단하고 차가운 무엇인가로 변해버렸다. 나는 서류를 잘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의 증거가 아니라 그들의 목을 조를 올감이었다. 은행을 나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 소장님, 저 지윤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1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대답이 들려왔다. 말씀해 보시죠. 황 소장님은 우리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으며 일찍 은퇴한 후 종로구석에서 민간조사 업체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말이 많은 타입이 아니었지만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파헤치는 사람이었다. 제 남편과 이수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신상, 과거, 연락망, 계좌, 모든 것을요. 황 소장님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다. 빠른 걸 원하십니까? 확실한 걸 원하십니까? 둘 다요. 알겠습니다. 정보 보내주십시오. 3일 드리죠. 전화를 끊었다. 계획의 첫 번째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다. 오늘 하루 일이 아주 잘 풀린 사람처럼 밝은 표정으로 고급 디저트를 사들고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골국 냄새가 퍼졌다. 시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있었고 민재는 TV를 보고 있었으며 수지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부풀어 오른 배를 안고 있었다. 민재가 일어나 다정하게 웃었다. 일찍 왔네? 오늘 안 피곤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디저트 상자를 건넸다. 다 같이 먹으려고 사왔어. 시어머니가 즉시 살갑게 다가왔다. 아이고, 뭐하러 이런데 돈을 쓰니? 돈 아꼈다가 나중에 쓰지. 나는 미소 지었다. 돈은 쓰라고 버는 건데요, 어머니. 수진이 상자를 쳐다보며 눈을 반짝였지만 짐짓 수줍은 척했다. 언니, 저도 먹어도 돼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옅게 웃었다. 그럼요. 먹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두 글자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매끄럽게 내뱉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수진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건강을 묻고 심지어 민재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여보, 동생 산부인과 정기 검진 갈 때 꼭 데려다줘. 혼자 가게 두지 말고. 민재가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았어.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흡족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내가 진짜와 가짜도 구별 못하는 멍청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방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로 감시를 시작했다. 예상대로 내가 잠자리에 든 후 세 사람은 다시 모였다. 수진이 득의양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여자 진짜 속기 쉽네요. 기분 나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절 챙겨주잖아요. 민재가 웃었다. 내가 그랬잖아. 나한테 미쳐서 앞뒤 분간 못한다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서둘러야지.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오래 숨길 순 없어. 민재가 목소리를 깔았다. 저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주쯤 찔러볼 생각이에요. 직장에서 처가살이 한다고 무시당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연기 좀 하려고요. 명의로 된 재산 하나 없어서 기가 죽는다고 하면 지가 먼저 공동명의 하자고 나설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둘러요. 내 아이가 사생아 소리 들으면서 태어나는 꼴은 못 봐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름만 올리고 나면 모든 게 쉬워진다. 공동 재산이 되면 그때부턴 우리가 맘대로 요리할 수 있어. 나는 화면을 껐다. 그들이 내뱉는 말들은 더 이상 내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에 이미 익숙해졌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그들은 집을 공동 명의로 바꾸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기회를 줘야지.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탐욕을 덫으로 만들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함께 아침을 먹으며 내가 먼저 민재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민재가 나를 쳐다보았다. 경계하는 빛이 스쳤다 사라졌다. 무슨 일인데? 나는 비밀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당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 나 그 마음 알아. 민재가 멈칫했다. 내가 전곡을 찔렀군. 나 괜찮아. 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괜찮아 보여.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민재가 나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내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지을 뿐. 한번 생각해봐. 이따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출근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내 등 뒤로 계산이 바쁘게 돌아가는 민재의 시선이 꽂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문이 닫히자 내 입가의 미소는 사라졌다. 휴대전화를 꺼내 어젯밤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다시 한번 듣고 여러 폴더에 나누어 저장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들이 게임을 원한다면 같이 놀아주마. 하지만 지금부터 룰은 내가 정한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 게임에서 조급한 쪽이 먼저 패배한다. 나는 내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겉보기엔 여전히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찍 귀가하고 요리를 더 자주 하며 남편과 그의 사촌 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내가 멍청한 아내의 역할에 푹 빠져 어떤 의심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그들에게 믿게 하고 싶었다. 3일 뒤 황 소장님에게 전화가 왔다. 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 되십니까? 오늘 저녁에 갈게요. 혼자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재에게 고객과 미팅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나섰다. 다녀와. 집은 내가 지킬 테니까. 나는 옅게 웃으며 가방을 들고 나섰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눈빛은 즉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황 소장님의 사무실은 종로의 한 좁은 골목에 있었다. 간판도 없고 이름도 없는 평범한 3층짜리 건물. 소장님이 문을 열어주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나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내 쪽으로 밀었다. 보십시오. 서류를 열었다. 첫 페이지는 수진의 정보였다. 이름, 출생연도, 고향, 직업, 친척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작은 모텔의 카운터 직원으로 옮긴 전력이 있었다. 남자 관계도 깨끗하지 못했다.
민재를 만나기 전 최소 2명의 유부남과 엮여 있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민재와 수진이 개인 산부인과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배에 얹혀 있었고 눈빛은 다정했다. 사진 아래 적힌 날짜는 3개월 전. 3개월 전이라면 나와 한창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내 손을 잡고 미래를 약속하던 그 순간 그는 이 여자와 함께 산부인과를 들락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프지 않았다. 그저 헛웃음이 났다. 황 소장님이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건 그가 건넨 다른 서류철은 민재의 계좌 내역이었다. 공용 계좌가 아니라 그가 따로 개설한 개인 계좌였다. 그 안에는 내 계좌에서 송금된 돈들이 여러 차례 입금되었고 그 직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수진에게 이체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황 소장님이 나를 바라보며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나는 피고섰다.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오게 해야죠. 그는 더 묻지 않고 한마디만 했다. 조심하십시오. 만만한 부류가 아닙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무거웠다. 민재는 거실에 앉아 TV도 보지 않고 휴대전화도 만지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 시어머니와 수진도 자리에 있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연극이 시작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갔다. 왜 다들 안 자고 있어?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피곤한 눈빛이었다. 당신이랑 할 얘기가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와 마주 앉았다. 말해봐. 민재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목소리를 깔았다. 미안해. 나는 놀란 척했다. 뭐가 미안한데? 그는 내적 갈등을 겪는 사람처럼 두 손을 꽉 쥐었다.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계속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명색이 남자인데 내 손에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 집도 당신 거고 돈도 다 당신 거고 일해봤자 월급 쥐꼬리만 하고 회사 사람들이 날 무시해. 대릴사위라고 기생충이라고 수군거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연기력이 수준급이었다. 나는 속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비웃음을 삼키며 말했다. 난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느껴. 나 평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부드럽게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 질문이야말로 그가 애타게 기다리던 것이었다. 민재가 심호흡을 하더니 말했다. 내 이름으로 된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적어도 이 집의 일부라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다. 애 말이 맞아. 남자가 빈손이면 얼마나 기죽어 사는지 아니. 수지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두 눈이 반짝였다. 나는 침묵했다. 그들이 초조해질 만큼 몇 초간 침묵을 길게 끌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해해. 세 사람 모두 동작을 멈췄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다는 거지? 민재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등받이에 기대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알았어. 한마디였지만 세 사람의 말문을 막히게 하기엔 충분했다. 시어머니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냐?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나를 쳐다보았다. 더 생각해보지 않아도 돼? 내가 가볍게 웃었다. 당신 내 남편이잖아. 난 당신 믿어. 이 말이 예전의 나라면 마음을 따뜻하게 했겠지만 지금은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날카로운 칼날일 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세 사람은 즉시 숨을 죽였다. 민재가 물었다. 무슨 조건? 나는 예전에 다정한 눈빛을 지우고 그를 쳐다보았다. 이 집 30억이 넘어 공동명의를 하려면 당신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줘야 해. 남편 등골 빼먹는 여자란 소린 나도 듣기 싫거든. 민재가 흠칫했다. 무슨 뜻이야?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파일을 하나 열었다.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VIP 부동산 PF 프로젝트가 있어. 6개월 만에 수익이 3배로 뛰는 구조인데 임직원 가족한테만 티켓이 나와. 나는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능력을 보여주면 그걸 명분 삼아서 집을 공동 명의로 해줄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다.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데? 내가 씩 웃었다. 얼마 안 해요. 한 3억 원 정도. 잠시 정막이 흘렀다. 3억 원.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돈이었겠지만 그들의 탐욕을 자극하기엔 너무나도 달콤한 미끼였다. 민재가 침을 꿀꺽 삼켰다. 나한텐 그런 큰돈이 없어.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대출을 받든 시골 땅을 팔든 방법은 있잖아. 강요는 안 해. 나는 등을 돌려 내 방으로 향했다. 생각해봐. 난 급할 거 없으니까. 문을 닫고 문에 등을 기댄 채 긴 숨을 내쉬었다. 밖에서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미끼를 덥석 물었다. 휴대전화를 열어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세 사람이 바짝 머리를 맞대고 모여 앉아 돈 생각에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물을 던진 사람은 나다. 도청하지 않아도 그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밀지 뻔했다. 하지만 굳이 카메라를 켜둔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친 덫에 스스로 목을 매다는 매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거실에서 세 사람은 바짝 붙어 앉아 목소리는 낮추었지만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3억을 넣으면 3배가 된다고? 시어머니는 제 귀를 의심하는 듯 했다. 그년이 진짜 참말을 하는 거냐? 민재는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두 눈을 번뜩였다. 잘 나가는 대기업이잖아요. 임직원 내부 투자면 무조건 확실해요. 걔가 우릴 속일 이유가 뭐 있겠어.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가 3억 구해서 넣고 6개월 뒤에 9억 되면 그때 집까지 공동 명의로 바꾸고 돈도 얻고 집도 얻고 완전히 남는 장사네. 시어머니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하냐. 민재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근데 그 3억을 어디서 구해? 그 질문에 세 사람 모두 입을 다물었다. 3억 원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탐욕은 언제나 인간이 길을 찾아내도록 만든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시골의 할아버지 대부터 물려받은 땅이 좀 있잖니. 그거 헐값에라도 팔면 몇 천은 나올 거다. 수진이 거들었다. 저도 모아둔 돈 조금 있고 대출 좀 더 당겨볼게요. 민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점차 결의에 찬 눈빛을 띄었다. 좋아, 해보자. 나는 화면을 꺼버렸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결정을 내렸고 한 번 내린 결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먼저 내게 다가왔다. 나 결심했어. 나는 커피를 타며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응? 나도 그 프로젝트 할게. 커피 잔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확실해? 민재가 굳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너무 기뻐하는 티는 내지 않았다. 좋아. 하지만 다시 말해두지만 투자는 이익도 있고 손실도 있는 법이야. 혹시라도 돈 날리면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니야. 민재가 즉시 고개를 내저었다. 괜찮아. 난 당신 믿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돈부터 준비해. 돈 모이면 내가 자리 마련할게.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 서린 조급함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고향에 계속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언제나 낮았지만 다급함이 묻어났다. 수지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아마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는 모양이었다. 민재는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일을 핑계댔다. 나는 평소처럼 생활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요리하고 웃고 떠들었다. 심지어 먼저 묻기까지 했다. 여보, 준비는 잘 돼가? 민재가 약간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의 다 모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3일 뒤
그가 내게 쇼핑백 하나를 건넸다. 자, 확인해봐. 내가 열어보았다. 5만 원짜리 현금 다발과 수표가 가지런히 묶여 있었다. 얼마야? 3억. 나는 그를 쳐다보고 이어서 시어머니와 수진을 쳐다보았다. 둘 다 기대감에 부푼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머지 서류 작업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돈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입가의 미소는 자취를 감췄다.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금액을 세어보았다. 1원 한 푼 틀리지 않고 정확했다. 휴대전화를 꺼내 황 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장님, 제 돈 좀 잠시 보관해 주셔야겠어요. 얼마요? 3억이요. 소장님이 1초간 침묵하더니 물었다. 무슨 속셈입니까? 증거를 만드는 중이죠. 알겠습니다. 가져오십시오. 나는 당장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냥 둔 채로 나가서 계속 연기를 이어갔다. 그날 밤 민재에게 말했다. 내일 프로젝트 담당자 만나게 해줄게. 민재가 잔뜩 기대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시어머니가 물었다. 수익은 언제부터 나오는 거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한 달쯤 뒤면 첫 배당금이 나올 거예요. 한 달. 그들이 헛된 꿈을 꾸기엔 충분한 시간이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엔 완벽한 시간이다. 그날 밤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그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여 대화했고 심지어 껄껄 웃기까지 했다. 나중에 돈 들어오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더 사자. 우리 아기는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지. 그 멍청한 년 진짜 호구라니까. 나는 화면을 끄며 더 이상 화조차 나지 않았다. 오직 측은함만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재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회사가 아니라 황 소장님이 미리 기다리고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민재가 다소 의아해했다. 여기야? 내가 소개했다. 이쪽은 이번 프로젝트 총괄하시는 황 이사님이야. 황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와 악수했다. 반갑습니다. 대화는 짧고 간결하게 진행되었다. 황 소장님은 전문 투자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수익률, 리스크, 계약 조건 등을 유창하게 설명했다. 민재는 아주 집중해서 들으며 틈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황 소장님이 계약서 한 부를 내밀었다. 동의하시면 여기 서명하시죠. 민재는 주저없이 서명했다. 나는 그 서명을 보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저건 단순한 탐욕스러운 남자의 서명이 아니었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사형 선고장이었다. 카페를 나온 후 민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여보.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맙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한 문장이 맴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네가 치러야 할 대가는 이것의 몇백 배가 될 거니까. 계약을 체결한 후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나를 쳐다보는 경계의 눈빛은 사라졌다. 내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허둥지둥 말을 멈추던 모습도 없어졌다. 대신 그 자리를 자신감과 오만함이 채웠다. 그들은 이미 승리자가 된 양 굴었다. 한 달만 더 버티면 모든 게 자기들 차지가 될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한 믿음은 오히려 더 큰 빈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밤에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며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꼼꼼히 분류 작업도 마쳤다. 돈에 대해 떠드는 부분, 집을 공동 명의로 돌리려는 계획, 그리고 나를 감쪽같이 죽이려던 모의까지. 모든 파일은 내 개인 노트북, 외장 하드, 그리고 나만 아는 클라우드 계정 등 여러 곳에 분산 저장했다. 단 1%의 위험 요소도 남기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재가 내게 대하는 태도가 돌변했다. 전보다 훨씬 다정하고 세심해졌다. 아침마다 밥은 먹었냐고 묻고 저녁이면 솔선수범해서 설거지를 했다. 예전에 나라면 감동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연기를 이 정도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남자를 만났다는 게 놀라울 지경이었다. 그날 저녁 방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데 민재가 착즙 주스 2잔을 들고 들어왔다.
당신 마시라고 짰어. 나는 고개를 들어 잔을 받았다. 고마워. 그가 내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요즘 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살이 쏙 빠진 것 같아. 나는 가볍게 웃었다. 일이 다 그렇지 뭐. 민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꺼냈다. 내 생각인데 나중에 프로젝트 잘 끝나서 돈 들어오면 내 개인 사업 하나 차릴까 해. 나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사업하고 싶어? 응, 평생 남 밑에서 월급쟁이로 살긴 싫어.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 민재가 두 눈을 반짝이며 나를 보았다. 당신도 도와줄 거지? 나는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이 단순한 대답 하나로 그는 내가 완전히 제 편으로 넘어왔다고 굳게 믿었을 것이다. 민재가 방을 나가자마자 나는 곧장 욕실로 향해 주스를 세면대에 콸콸 쏟아버렸다. 그가 건네는 건 이제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는다. 독이라도 탔을까 봐서가 아니라 단 한 줌의 위험도 허락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카메라를 켜보니 예상대로 그들이 모여 있었다. 수진이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봤지? 저 여자 오빠한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잖아. 민재가 낄낄거렸다. 조금만 더 장단 맞춰주면 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서둘러야지. 프로젝트 배당금 나오면 바로 집부터 공동명의로 돌려버려라. 수진이 물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순간 거실에 정막이 흘렀다. 그러다 민재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 다음엔 알아서 해야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년을 언제까지 살려둘 순 없잖니. 아는 게 너무 많아. 수진이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아이가 저 여자랑 한 지붕 아래 사는 꼴 절대 못 봐. 민재가 긴 숨을 내쉬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뒤탈 없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야 해. 나는 화면을 껐다.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다. 머릿속이 맑아질 뿐이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온 이상 되돌아가는 길은 없다. 그렇기에 나 역시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오늘 저녁 먹으러 갈게요. 아빠가 조금 놀란 목소리로 답했다. 와라. 얼굴 본지 오래됐네. 전화를 끊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저녁에 민재에게 물었다. 오늘 친정 가서 밥 먹을 건데 같이 갈래? 그가 고개를 내저었다. 나 약속이 있어서 혼자 다녀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아마 새 가족들과 역겨운 모의를 하느라 바쁠 테니까. 친정집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지독한 안도감이었다. 구수한 밤냄새, 웅얼거리는 TV 소리, 나를 반기는 아빠의 목소리. 연기할 필요도, 거짓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는 온전한 저녁 식사였다. 밥을 다 먹고 나는 아빠를 서재로 모시고 들어갔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빠가 굳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무슨 일이냐? 돌려 말하지 않았다. 계좌 내역서, 사진, 짧은 녹음 파일 등 내가 모은 증거의 일부를 보여드렸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아빠가 상황을 파악하기엔 충분했다. 아빠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내 그가 물었다. 어떻게 할 작정이냐? 나는 아빠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말했다. 제 손으로 직접 끝내고 싶어요. 아빠가 주먹을 꽉 쥐었다. 내 남편이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 인간은 제 남편이 아니에요. 아빠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확실히 마음먹었어? 네.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아빠한테 연락해라. 네. 엄마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쓸데없이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다. 집을 나설 무렵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대문 앞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실을 털어놓은 날이었고 처음으로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낀 날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불이 훤히 켜져 있었다. 현관을 들어서자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이 모여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진짜 단란한 가족처럼 웃고 떠들고 있었다. 문간에 서서 그 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들어갔다. 나왔어. 민재가 뒤돌아보며 몸을 일으켰다.
저녁은 먹고 왔어? 응.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기대섰다. 그물은 이제 거의 다 조여졌다. 딱 한 걸음만 더 가면 나는 놈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숨통을 친 것이다. 며칠 뒤 나는 교묘하게 자잘한 함정들을 파서 그들의 반응을 떠보기 시작했다. 뜬금없는 질문, 미묘한 태도 변화, 의미 없어 보이지만 본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장치들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부러 늦게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보니 수진이 주방에 서서 우유를 마시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가 물었다. 이 우유 임산부한테 좋은 거예요? 수진이 흠칫 놀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우유팩을 유심히 보았다. 시어머니가 평소 사오던 마트용 우유가 아니라 비싼 수입 브랜드였다. 민재 씨가 사다 준 거예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침실에서 민재가 걸어 나왔다. 응, 내가 샀어. 나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참 세심하다니까.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하게 가라앉았다. 그들이 경계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의심할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몸을 돌려 가방을 챙겨 출근 준비를 했다. 아, 나 오늘 늦어. 회사 회식 있어서.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집을 나섰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다.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휴대전화로 카메라를 확인했다. 내가 나가고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이 다시 모여들었다.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저 여자가 날 쳐다보는 눈빛 기분 나빠. 시어머니가 물었다. 그년이 뭐 눈치라도 챈 거냐? 아니 근데 그냥 불쾌해요. 민재가 손을 내저었다. 네가 예민해서 그래. 걔 아무것도 몰라.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근데 저 여자 좀 변했어요.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시어머니가 말을 거들었다. 오냐오냐 자란 부잣집 외동딸 속을 누가 알겠냐. 그래도 눈치챘으면 벌써 길길이 날뛰었겠지. 민재가 동조했다. 맞아요. 그럴 성격이면 이렇게 얌전하게 있을 애가 아니죠. 나는 화면을 껐다. 그들이 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지만 완벽히 알아채진 못했다. 그게 내가 노린 바였다. 그들이 나를 100% 믿게 할 필요는 없다. 그저 확신하지 못하게만 만들면 된다. 그날 밤 나는 진짜로 늦게 귀가했다. 회식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하느라 늦은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니 세 사람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다. 민재가 일어났다. 이제 와?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응. 근데 나 내일 중요한 일로 부산 출장 가야 할지도 몰라. 며칠 걸릴 것 같아. 민재가 놀란 눈치였다. 어디로? 부산 본사로. 시어머니가 물었다. 며칠이나 가냐? 한 3일 정도요. 수지는 아무 말 안 했지만 그녀의 두 눈이 반짝이는 걸 놓치지 않았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일이면 잘 다녀와.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혼자 집에서 어머니랑 수진 씨 잘 챙겨. 나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지나치게 가식적일 만큼 다정한 눈빛으로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노트북 앞에 앉아 모든 데이터를 최종 점검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단 한 걸음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민재가 차 앞까지 배웅을 나오며 능청스럽게 당부했다. 조심히 다녀와.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응, 차가 출발했다. 룸미러로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가 사라지자마자 그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뻔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강남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근처 호텔에 차를 대고 방을 잡은 뒤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를 연결했다. 내 예상대로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수진이 냉큼 말했다. 이제 어쩔 거야? 민재가 답했다. 절호의 찬스지.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무슨 소리냐? 민재가 목소리를 깔았다. 걔 집에 없잖아. 지금 손 쓰면 훨씬 수월해. 수진이 민재 팔을 꽉 잡았다. 어떻게 할 건데?
민재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다. 내가 서류 검토해 볼게. 가능하면 명의 변경 수속부터 밟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둘러라. 나는 화면을 노려보았다. 속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멀리 떠났다고 생각한 3일. 그들에겐 시간이 생겼다고 믿겠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내가 놈들을 옥적 골든타임이었다. 저녁 무렵 카메라를 통해 민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았다. 여보세요, 성호 형.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나는 곧장 녹음 버튼을 눌렀다. 서류 작업 급하게 빼야 하는데 방법 없을까? 전화기 너머에서 뭐라 대답하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나는 녹음을 껐다. 저들은 초조해하고 있다. 사람이 초조해지면 반드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 사이로 차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저 아파트에서 피말리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휴대전화를 들어 황 소장님께 전화했다. 소장님, 추가 증거가 필요해요. 앞으로 3일간 그 인간들 금융거래 내역 싹 다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쳐다보았다. 세 사람은 목소리까지 높여가며 들뜬 마음으로 계획을 떠벌리고 있었다. 자신들이 내뱉는 모든 말과 행동이 철저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나는 의자에 몸을 묻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진짜 마지막 한 걸음이다. 이번엔 절대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3일 내내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중요한 걸 놓칠까 봐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속삭일 때마다, 전화를 걸 때마다, 기분 좋게 웃어젖힐 때마다 모든 장면이 단 하나의 디테일도 빠짐없이 녹화되었다. 첫날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하얀 셔츠에 정장 바지 차림으로 제법 멀끔하게 차려입었다. 카메라 너머로 그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한껏 자신감에 찬 눈빛을 보내는 걸 보았다. 땀 흘려 일하는 자의 떳떳함이 아니라 남의 것을 도둑질할 생각에 들뜬 역겨운 자신감이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배를 어루만지며 조금 불안한 듯 물었다. 오빠, 진짜 확실한 거지? 민재가 뒤돌아보며 씩 웃었다. 걱정 마. 다 알아봤어. 돈만 찌르면 일사천리야. 시어머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꼬리 안 밟히게 조심해라. 민재가 재킷을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하고 나는 노트북에 새 창을 하나 더 띄웠다. 황 소장님이 심어둔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었다. 민재의 위치가 집에서 구로디지털 단지의 한 허름한 사무실로 이동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떴다. 나는 서두르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모든 걸 기록했다. 놈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놔두었다. 점심 무렵 민재가 집으로 돌아왔다. 얼굴에는 희색이 만면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불렀다. 엄마!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뛰어나왔다. 어찌 됐냐? 민재가 낮게 깔았지만 주체할 수 없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됐어요.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말? 민재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한 단계만 더 거치면 돼. 시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단계? 민재가 주위를 휙 둘러보고는 말했다. 공동 명의를 증명할 위조 서류가 필요해요. 일단 가짜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진짜로 바꾸면 돼요. 수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다 그 여자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민재가 코웃음을 쳤다. 그년 지금 부산에 있잖아. 오려면 아직 3일이나 남았어. 나는 화면을 노려보며 차갑게 웃었다. 3일. 그들은 내가 멀리 떠났다고 굳게 믿으며 자기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착각했지만 그 시간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둘째 날 그들은 본격적으로 서류 작업을 준비했다. 민재가 두툼한 서류철을 집에 가져와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어머니, 수진과 함께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서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민재가 만나고 온 브로커를 맹신하고 있었다.
수진이 진짜 확실한 거지? 하고 묻자 민재가 답했다. 확실해. 성호 형이 장담했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세상이다. 나는 그들이 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저장했다. 셋째 날이 되자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갔다. 민재가 쉴 새 없이 전화를 걸며 목소리에 핏대를 세우는 걸 보았다. 형님, 빨리 좀 처리해줘요. 급하다니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뭐라 답하자 민재가 바로 덧붙였다. 돈은 아까 다 썼잖아요. 나는 곧바로 내 은행 앱을 열었다. 내 계좌에서 민재의 개인 통장으로 옮겨간 돈이 또 어딘가로 이체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탐욕스러운 것도 모자라 멍청하기까지 하다니. 셋째 날 밤, 나는 모든 걸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호텔에서 짐을 챙겨 나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내가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자 세 사람 모두 귀신이라도 본 듯 굳어버렸다. 아무도 내가 이렇게 일찍 돌아올 줄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민재가 벌떡 일어났다. 여보, 일찍 왔네. 내가 캐리어를 내려놓고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시어머니가 얼굴 근육을 억지로 끌어올리며 웃었다. 아이고, 잘 됐네. 수지는 입을 꾹 다문 채 몹시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거실로 걸어 들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그들을 하나씩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나 할 얘기가 있어. 순식간에 집안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민재가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물었다. 무슨 얘긴데? 나는 즉답하지 않았다.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 내려놓고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름만 올리고 나면 모든 게 쉬워진다. 그년을 언제까지 살려둘 순 없잖니. 흔적만 안 남게 깔끔하게 처리하면 그만이야. 세 사람의 핏기가 싹 가셨다. 나는 녹음을 끄고 민재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집 공동 명의로 바꾸고 싶댔지? 민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내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지난 3일 동안 밖에서 무슨 짓거리하고 다녔는지 나 다 알아. 시어머니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열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비릿하게 웃었다. 무슨 소리인지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바짝 다가갔다. 당신이 나한테 준 투자금 3억. 그거 다 내 계좌에 고스란히 묶여 있어. 당신이 서명한 투자 계약서도 내 손에 있고 당신이 브로커한테 송금한 내역까지 모조리 다 확보했어. 민재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너 지금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나는 그에게서 단 한 줌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싸늘한 눈빛을 던졌다. 무슨 짓이냐고? 네가 나한테 한 짓을 고스란히 갚아주는 중이지.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이건 계좌 내역서. 이건 니들 미래 사진. 이건 니들 살인 모의 녹취록. 나는 말을 멈추고 한 명 한 명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이게 모든 걸 증명할 법적 증거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침실로 향하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해. 방문을 닫았다. 거실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 뿐 문에 등을 기댄 채 나는 길고 깊은 숨을 토해냈다. 드디어 게임이 끝났다. 그날 밤 집안에서는 쥐죽은 듯한 정막만 흘렀다. TV 소리도, 두렁거리는 대화 소리도, 심지어 화장실 가는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세 사람 모두 자신만의 어두운 구석에 갇혀 자신들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파국을 숨죽여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침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노트북 화면만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차가운 계좌 내역들이 언제든 발사될 총알처럼 장전되어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피곤하지도 않았다. 벼랑 끝에 서서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은커녕 소름 끼칠 정도의 명경지수 같은 평온함만이 감도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을 열고 나가자 아침 햇살이 비쳐 집 안이 어제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였다.
세 사람은 이미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내 쪽을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모두가 내 입만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맞은편 의자에 꼿꼿이 앉았다. 얘기하자.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그의 눈에 거짓이나 연기가 아닌 진짜 배기 공포가 서려 있는 것이 보였다. 여보, 네가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한 모양인데.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이 지경까지 와서도 그 주둥이에서 오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니 민재가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디 한번 짓거려봐. 그가 심호흡을 하더니 필사적으로 평정을 가장했다. 돈 문제는 내 고향 가족들 챙기느라 어쩔 수 없이 쓴 거고. 수진이는 진짜 오해야.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기로 했다. 저 애 뱃속에 있는 아기, 내 애 아니야. 그 변명에 나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어버렸다. 기뻐서가 아니라 하도 기가 막히고 역겨워서였다. 내 눈엔 내가 아직도 천치 바보로 보이니? 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산부인과 앞에서 민재가 수진의 배를 애틋하게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바라보는 장면이었다.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던졌다. 오해?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 나는 다음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들 자신의 목소리가 거실을 섬뜩하게 울렸다. 내 아이가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년을 언제까지 살려둘 순 없잖니. 흔적만 안 남게 깔끔하게 처리하면 그만이야. 시어머니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열었다. 네가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빼돌린 거냐? 나는 그녀를 얼음장 같은 눈으로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어디긴요. 바로 이 집구석 한가운데서죠.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우리 불법 사찰했어? 내가 고개를 까딱였다. 그래서? 민재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너 미쳤어? 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주 쏘아보았다. 미친 건 너지. 감히 날 속여 넘길 수 있다고 착각한 내 놈이 미친 거라고. 공기가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졌다. 더 이상 가식과 연기가 통하지 않는 진짜 본색이 드러날 타이밍이었다. 민재가 일어서며 언성을 높였다. 원하는 게 뭔데?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혼. 짧고 명결한 두 글자에 세 사람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 굳어버렸다. 시어머니가 다급히 손을 내저었다. 안 돼. 갓 결혼한 새파란 것들이 무슨 이혼이냐. 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닌 절 죽이겠다고 모의해놓고도 제가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하며 살길 바라셨어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수진이 두 손을 꽉 쥐며 앙칼지게 소리쳤다. 이혼? 그래, 이혼해. 대신 재산은 절반으로 쪼개. 나는 그녀를 경멸로 가득 찬 눈빛으로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주둥이를 나불거려?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민재가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난 내 법적 남편이야. 이 아파트도 공동재산이라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네가 진짜 그렇게 믿고 싶어?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더 꺼내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다. 이건 이 집 등기부등본이야.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내 단독 명의로 되어 있지. 민재가 등기부등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내가 그의 말을 날카롭게 잘라먹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내 이름은 단 1%도 안 올라갔어.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이름이 이 등본에 오를 일은 영원히 없을 거고. 민재가 뒷걸음질 쳤다. 나는 그를 몰아세웠다. 그리고 네가 3억이라고 가져온 그 투자금, 내가 내 계좌로 고스란히 다시 써줬어. 네가 그동안 내 통장에서 빼돌렸던 돈까지 싹 다 합쳐서 말이야. 시어머니가 두 눈을 부릅떴다. 그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전 당신들 더러운 돈에 1원 한 장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민재의 눈빛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공포가 번졌다. 너 대체 무슨 꿍꿍이야?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 모든 증거 자료 경찰서에 넘길 거야.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수진이 악을 썼다. 네가 감히. 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가 못할 이유가 어딨어.
민재가 다급하게 내 앞으로 다가왔다. 이러지 마. 이거 세상에 까발려지면 내가 그의 말을 매섭게 잘랐다. 내가 뭐 철창 신세 지는 거 말고 더 있니?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씩 웃었다.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등을 돌려 내 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선고하듯 말했다. 선택지는 두 개야. 첫째, 얌전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빈몸으로 이 집에서 기어 나가서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않는 것. 방문 손잡이를 잡고 멈춰섰다. 둘째,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하든가. 아, 경찰서 취조실에서도 만나게 되겠네. 방문을 쾅 닫았다. 문 밖에서 악다구니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끈끈했던 연대는 온데간데 없었다.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짐승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남 탓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두 눈을 감았다. 마침내 그들의 더러운 가면이 완벽히 박살났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사냥감이 아니었다. 바깥에서의 고성과 쌍욕은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한마디 한마디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난잡하게 내 귓전을 때렸다. 하지만 나는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들이 제사를 깎아먹으며 자멸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것이야말로 탐욕으로 뭉친 자들의 필연적인 말로니까. 이익이 겹칠 땐 한 덩어리지만 위기가 닥치면 가장 흉악한 적이 되는 법이다. 나는 방에 조용히 앉아 미리 준비해둔 파일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히 맞춰져 있었다. 내게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치 않았다. 필요한 건 완벽한 타이밍뿐. 30분쯤 지났을까 방문이 쾅쾅 울렸다. 여보, 문 좀 열어봐. 평정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민재의 목소리였다. 대답하지 않자 그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우리 대화가 필요해.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어 젖혔다. 민재가 붉게 충혈된 눈과 땀범벅이 된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 뒤로는 잔뜩 넋이 나간 시어머니와 수진의 모습도 보였다. 나는 뒤로 물러나며 의자를 가리켰다. 들어와. 민재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문을 닫았다. 그는 의자에 앉지 못하고 두 손을 꽉 말아 쥔 채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너 정말 경찰에 넘길 생각이야? 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왜 안 넘길 거라고 생각하지? 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끼리 조용히 덮을 수도 있잖아. 내가 실소를 머금었다. 우리끼리? 민재가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다 잘못했어. 인정할게. 하지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대체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데?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내뱉었다. 수진이랑은 끝낼게.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수진이 발작하듯 고함을 질렀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내게 매달렸다. 내 모든 걸 걸고 내게만 충실할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쳤다. 네가 한 짓을 다 알고도 내가 널 믿을 거라 생각해? 민재가 한 걸음 다가오며 애절한 목소리를 꾸며냈다. 믿지 않아도 좋아. 그냥 기회만이라도 달란 말이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럼 저 애 뱃속에 있는 아기는? 민재가 멈칫했다. 내가 어떻게든 정리할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넌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등을 보인 채 말했다. 네가 저 여자를 버리느냐 마느냐는 내 알 바 아니야. 뒤를 돌아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내 숨통을 끊어버릴 생각까지 했다는 사실이야. 방 안의 공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민재가 뒷걸음질 쳤다. 난 절대 내 말을 매섭게 잘랐다. 발뺌하지 마. 다 녹음돼 있으니까 시선을 돌려 문 밖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내 시선은 다시 수진에게 향했다. 그리고 넌 내 뱃속의 자식이 이런 살인 공모자들 틈바구니에서 자라길 바라니?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의자로 돌아와 다리를 꼬고 앉았다. 아까도 말했지.
선택지는 두 개라고. 민재가 마른 침을 삼켰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내가 나가는 것.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답. 만약 거절한다면 나는 민재를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법정에서, 그리고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 터지게 싸워야겠지. 민재의 두 눈이 절망으로 물드는 걸 똑똑히 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가 문 밖에 제 어미를 돌아보았다. 엄마. 시어머니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안 돼. 재판까지 가면 우리 집안 꼴이. 그녀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다. 수진이 표독스럽게 끼어들었다. 너 지금 우릴 협박하는 거잖아. 내가 피식 웃었다. 협박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중이야. 선택권을 주고 있잖아.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재가 머리를 감싸 쥐고 털썩 주저앉았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시간 같은 건 없어. 내일 아침 바로 법원에 서류 접수할 거야. 민재가 번쩍 고개를 쳐들며 경악했다. 안 돼. 그가 내 팔을 덥석 잡았다. 제발 이러지 마. 나는 내 팔에 닿은 그의 손을 벌레 보듯 내려다본 뒤 차갑게 뿌리쳤다. 내겐 결정권이 없어. 당장 내 방에서 나가. 민재는 몇 초간 망부석처럼 서 있다가 패배자처럼 어깨를 늘어뜨리고 돌아섰다. 시어머니와 수진도 쥐구멍을 찾듯 도망쳤다. 문이 닫히자 나는 문에 기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들이 치러야 할 죗값의 첫 페이지가 넘어간 것일 뿐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이혼 소장 초안을 다듬고 모든 증거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아빠의 전담 변호사에게 한 부, 황 소장님에게 한 부를 전송하고 내게도 복사본을 남겼다. 누구도 이 진실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서기를 박았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을 나섰을 때 집안은 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식탁 쪽으로 다가가니 종이 쪼가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집어들어 보니 며칠 나가 있을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서명도 사과의 말도 없는 비겁한 도망자의 메모였다. 나는 메모를 반으로 접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들이 선택을 내렸으니 나도 내 갈 길을 갈 뿐이다. 핸드백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지난 몇 주간 짓눌려 있던 어깨가 처음으로 홀가분해졌다. 모든 사건이 완벽히 끝맺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내가 그 썩어빠진 시궁창에서 제 발로 걸어 나왔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나는 민재를 찾지도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그가 선택한 찌질한 도피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저런 족속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남의 돈맛을 본 자들은 손모가지가 잘리기 전까진 도박판을 떠나지 못하는 법이다. 3일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몹시 갈라진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나서 얘기 좀 해. 나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어디서? 우리 자주 가던 그 카페에서. 나는 즉답하지 않고 뜸을 들이다 뱉었다. 1시간 뒤에 봐.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빈틈을 보여선 안 됐다. 집을 나서기 전 아빠의 변호사에게 미리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지금 그 인간 만나러 갑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변호사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든든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자주 가던 그 카페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나와 민재가 마주 앉아 실없는 농담을 나누고 달콤한 미래를 꿈꾸었던 창가 구석 자리. 오늘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내 안의 감정은 그때와는 180도 달랐다. 10분쯤 늦게 나타난 민재는 반쯤 죽은 사람 같았다. 볼살은 쑥패였고 수염은 더부룩했으며 예전에 멀끔했던 회사원의 티는 온데간데 없었다. 두리번거리다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나왔네. 나는 턱짓으로 앞자리를 가리켰다. 앉아. 그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몇 초간 침묵이 맴돌았다. 마침내 민재가 입을 열었다. 생각해봤어. 나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이혼 해줄게.
전혀 놀랍지 않은 대답이었다. 조건은? 그가 두 손을 탁자 아래서 꽉 쥐었다. 이 모든 일 외부에 안 새어 나가게 해줘. 나는 피고섰다. 내가 이 짓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떠벌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민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나는 상체를 탁자 쪽으로 약간 숙이며 차갑고 명료하게 말했다. 깔끔하게 끝내는 거. 구질구질하게 내 인생에 엮이지 마. 서류에 도장 찍고 내 집에서 짐 빼서 영원히 꺼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동공을 꿰뚫듯 응시했다. 네가 저지른 그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는 오롯이 네가 혼자 감당하라는 거야.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수진이 애는? 내가 차갑게 되물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민재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상관 없지.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안 해.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재의 눈빛에 뒤늦은 후회가 아주 옅게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미안해.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는 참지 못하고 차가운 실소를 터뜨렸다. 몰랐다고? 나는 등받이에 몸을 푹 기댔다. 나를 죽여서 유산 빼돌릴 계획까지 짰으면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민재가 고개를 푹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감정 없는 돌덩이 같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게 아니야. 그저 내 악행이 들통나서 아쉬워하고 있을 뿐이지. 그 정곡을 찌르는 말에 민재의 어깨가 굳어졌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민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펜을 집어들었지만 망설였다. 너 약속 지킬 거지? 내가 그를 비웃듯 쳐다보았다. 네가 내 약속을 지킨다면야. 그가 마른 침을 삼키더니 마침내 서류에 사인을 갈겼다. 그 서명을 내려다보는 내 마음에는 그 어떤 미련의 파동도 일지 않았다. 지독했던 한 챕터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서류를 가방에 찔러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범죄자 새끼야.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나한테 할 말은 더 없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비스듬히 내려다보았다. 있지.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예전에 다정했던 그 미소가 아니었다. 고마워. 이 세상에 함부로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가르쳐줘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눈을 찔렀지만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내 앞길엔 오직 거침없는 전진뿐이었다. 그 자식과 내 인생은 이제 교차할 일 없는 평행선이 되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혔으니 모든 악몽이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한낱 계약서 쪼가리처럼 단순하게 굴러가지 않는다. 썩은 뿌리에서 시작된 균열은 통제할 수 없는 파편들을 흩뿌리며 퍼져나가는 법이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판을 흔든 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악업이 스스로 싹을 틔운 결과였다. 카페에서 민재를 만난 지 이틀 뒤 황 소장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지윤 씨, 지금 시간 되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터질 게 터졌습니다. 평소보다 한층 무거운 소장님의 목소리에 나는 즉시 몸을 일으켰다. 당장 가겠습니다. 종로 골목의 낡은 사무실 공기는 짓누르듯 무거웠다. 소장님이 내게 새로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보십시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굵은 활자가 시선을 강타했다. 대규모 기획 부동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수사. 페이지를 넘기자 주요 용의자 및 참고인 명단에 익숙한 이름이 박혀 있었다. 박민재.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인과응보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에 혀를 내둘렀을 뿐이다. 황 소장님이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분이 서류 위조를 부탁했던 그 브로커놈. 단순한 위조범이 아니라 대규모 사기단의 핵심 조직원이었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점조직 형태의 대형 사기 범죄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장님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남편분이 그쪽으로 송금했던 3억 원은 이미 대포 통장을 거쳐 자금 세탁에 동원됐고 경찰 수사망이
그 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저한테 불똥이 튈 일은 없나요? 소장님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지윤 씨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그 집단에서 손을 털고 나오셨으니까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 난장판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란 걸 직감했다. 그날 오후 아니나 다를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바들바들 떨리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나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차갑게 대꾸했다. 뭘 도와달라는 거지? 민재 오빠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나는 침묵했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오빠가 무슨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며 끌고 갔어요.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두 눈을 감았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내가 짠 시나리오의 엔딩처럼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소름 돋는 카타르시스 때문이었다. 번지수 잘못 찾았네. 전화를 끊으려 하자 그녀가 다급하게 악을 썼다. 언니, 저 임신 중이잖아요. 제발 사람 하나 살려준다 치고. 내가 그녀의 말을 차갑게 싹둑 잘랐다. 너희가 내 재산 다 털어먹고 내 목숨까지 끊어버리려고 모의했을 때 나는 사람이 아니었니? 전화기 넘어가 죽은 듯 조용해졌다. 내가 씻기를 박았다. 네가 싼 똥은 네가 직접 치워. 가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망설임도 알량한 연민도 없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짐승들에게 베풀 자비 따윈 내게 없었다.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모니터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문을 열어주자 그녀가 산막에 파인 눈으로 내 앞에 섰다. 지윤아. 그녀가 현관에 주저앉을 듯 몸을 비틀거렸다. 나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죠? 그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 손을 붙잡으려 했다. 민재가. 우리 불쌍한 민재가 구치소에 들어갔다. 네가 어떻게 연줄이라도 써서 좀 빼내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한때 내 남편이었잖니. 나는 내 옷깃을 잡으려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싸늘하게 쳐냈다. 남편? 웃기지도 않네요. 그녀가 흠칫 놀라 물러섰다. 나는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 제 차의 브레이크 고장내서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모의하실 때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끼셨나요? 그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전 당신들에게 수도 없이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당신들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거친 숨소리만 현관을 맴돌았다. 시어머니가 땅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미쳤었어. 나는 대꾸 없이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수거해 간 뒤에 후련함만이 남았을 뿐. 그 후로 뉴스가 터져 나왔다. 대규모 기획 부동산 사기 및 문서 위조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짤막한 기사들이었다. 그 명단 어딘가에 박민재라는 이름 석자도 수감 번호와 함께 박혀 있을 것이다. 나는 기사를 찾아보지도 재판 일정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 그저 내 일상, 내 일, 내 가족, 내 새로운 계획들에만 온전히 집중했다. 어느 날 아침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다. 앳된 티를 벗지 못했던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외동딸은 거울 속에 더 이상 없었다. 배신의 치를 떨며 눈물 짓던 나약한 여자도 없었다. 더 강하고 더 독하고 더 차가워진 진짜 내가 서 있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빙긋 웃어 보였다. 과거를 비웃는 게 아니라 찬란한 내 미래를 향한 환영의 미소였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즈음 경찰서 조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다.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사기 피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놀랍진 않았다. 오히려 이 찝찝한 잔재들을 영원히 털어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여겼다.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 나는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 단정한 블랙 수트를 입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불필요하게 기가 세 보일 필요도 없었다.
그저 내가 무엇을 통제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아는 이성적인 인간의 모습이면 좋겠다. 조사실 안에는 중년의 베테랑 형사와 조서를 꾸미는 젊은 형사 2명이 앉아 있었다. 지윤 씨 맞으시죠? 자리에 앉아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다. 중년 형사가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탐색하더니 입을 뗐다. 몇 가지 확인차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물어보시죠.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건조하고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민재와의 결혼 생활, 3억 원의 출처, 가짜 내부 투자 프로젝트의 전말, 그리고 브로커 성호와의 연결 고리에 대해 캐물었다. 나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또렷하게 답변했다. 빙빙 돌려 말하지도 않았고 묻지 않은 말에 오버해서 대답하지도 않았다. 오직 내가 수집한 증거와 팩트만을 기반으로 그들의 질문에 예끼를 박았다. 팽팽한 문답이 이어지다 중년 형사가 펜을 탁 내려놓고 나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지윤 씨, 남편의 범행 의도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1초 정도 생각한 뒤 덤덤하게 대답했다. 결혼식 첫날 밤부터요. 형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런데도 모른 척 연기를 하셨단 말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한 법적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형사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신 분이군요. 현명한 판단이셨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칭찬을 바라고 한 짓이 아니니까. 그저 내 목숨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사투였을 뿐이다. 추후에 한 번 정도 더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협조하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목례를 하고 조사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로 걸어 나오는데 대기실 의자에 익숙한 여자가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수진이었다. 헐렁한 인부복을 입고 있었지만 전보다 훨씬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고 낯빛은 시체처럼 창백했으며 눈밑은 시퍼렇게 죽어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녀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언니.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내 앞을 막아서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형사님들한테 저 좀 잘 말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뭘 말해달라는 거지. 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오빠가 하자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요. 내가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네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녀가 고개를 푹 숙였다. 진짜예요. 제발. 나는 예전처럼 그녀를 증오하는 눈빛조차 거두어들였다. 쓰레기를 바라보는 무기력한 시선뿐이었다. 네가 만나는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네가 호의호식하는 그 돈이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는 것도 알았고. 그녀는 대꾸하지 못했다. 내 집을 통째로 뺏고 날 정신병자로 몰아 죽이려던 계획. 거기서 네가 박수치고 환호했던 것도 다 알잖아. 수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후드득 떨어졌다. 제가 미쳤었어요. 나는 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미쳤고 넌 틀렸어. 나는 그녀를 지나쳐 걸음을 옮기며 어깨 너머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이제 내가 저지른 그 더러운 짓거리들에 대한 대가를 똑똑히 치러라.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악에 알량한 구원을 베푸는 짓 따윈 집어치웠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정황이 뉴스를 장식하며 더욱 명확해졌다. 수사망이 확대되면서 사기단에 연루된 자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박민재라는 이름은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주범급의 핵심 공범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더 이상 의혹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빼박 진실이었다. 나는 더 이상 관련 뉴스를 클릭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의 입소문은 내 귀를 비껴가지 않았다. 동창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부모님의 지인들까지 아름아름 소식을 듣고 내게 안부를 물어왔다. 호기심에 찬 눈빛, 동정 어린 위로, 남의 불행을 씹기 좋아하는 뒷담화들. 나는 일일이 변명하거나 사건의 전말을 늘어놓지 않았다. 그저 옅은 미소와 함께 단 한 문장만 남겼다. 전부 다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이 진실임을 뼛속 깊이 믿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아빠에게 전화가 왔다. 지윤아, 시간 괜찮냐? 네, 퇴근하고 본가로 넘어갈게요. 본가의 식탁은 평온했다.
불고기 전골이 끓는 소리 사이로 아빠는 사건에 대해 구치하게 묻지 않았고 엄마도 내 상처를 들추지 않았다. 그저 내가 온전히 밥 한 그릇을 비워내는 모습을 보며 안도할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아빠가 거실에서 내게 조용히 말했다. 내 딸 독하게 잘 버텼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빠를 보았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빠가 듬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언제나 공평하지만은 않단다. 하지만 넌 스스로 내 가치를 지켜냈어. 그거면 된 거다. 나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아빠의 말이 맞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켜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밤늦게 강남 아파트로 돌아왔다. 60평짜리 집안이 유독 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더러운 오물들을 치워낸 뒤에 찾아오는 살균된 청량감에 가까웠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곳은 내 동화 같은 로맨스의 출발점이었고 동시에 그 역겨운 환상의 무덤이었다. 베란다 창가로 다가가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빌딩 숲의 불빛은 여전히 눈부셨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의 일상은 눈에 띄게 고요해졌다. 한밤중에 울리던 협박성 전화도 내 뒤를 캐려는 끈적한 시선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잔잔했지만 그 고요함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해 있었다. 주말 아침 나는 민재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 구석에 처박힌 싸구려 정장들, 그가 보던 책, 면도기, 시계, 남김없이 커다란 종이박스에 쑤셔 넣었다. 쓰레기통에 처박을까 하다가 굳이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택배 기사를 불러 해남 시골집 주소로 착불 발송해버렸다. 박스가 현관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어떤 감상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지저분한 얼룩을 닦아낸 기분이었다. 오후가 되자 환기를 시킬 겸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서늘하지만 상쾌한 서울의 바람이 집안을 채웠다. 따뜻한 얼그레이 차를 한 잔 내리고 소파에 깊숙이 파묻혔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치밀한 계획이나 알리바이, 증거 수집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뇌를 비워냈다. 하지만 세상은 내게 완벽한 단절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 휴대전화가 웅웅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노려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저기 혹시 박민재 씨 전부인 되시는 분 맞나요? 낯선 여자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1초간 호흡을 고르고 대답했다. 전부인 맞습니다만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그 위조 투자 프로젝트 사기당한 피해자인데요. 사모님이 뭔가 알고 계신 게 있을까 해서 수소문 끝에 민재와 그 일당이 엮인 사기극의 또 다른 피해자. 나는 차분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전 그 사건과 아무런 법적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황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 협조해 드리죠. 여자가 안도감에 오열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들을 구제할 의무도 책임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쥔 진실의 파편이 누군가의 억울함을 푸는 데 쓰인다면 굳이 외면할 이유도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비슷한 전화가 서너 통 더 걸려왔다. 그들의 사연은 제각각이었지만 종착지는 같았다. 전 재산을 날렸고 사람을 잃었으며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절규. 나는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내가 아는 지식을 건조하게 전달했다. 어느 늦은 밤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언니 저 애 낳았어요. 수진이었다. 읽고 씹었다. 10분 뒤 사진 한 장이 날아왔다. 핏덩이 같은 갓난 아기 얼굴. 아들이에요. 나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다. 잠시 후 긴 메시지가 연달아 떴다. 저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빠는 빵에 들어갔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당장 분유값도 없어요. 나는 휴대전화 액정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자판을 두드렸다. 내가 선택한 지옥이야. 악착같이 살아남든가
거기서 평생 썩든가. 전송 버튼을 누르고 대화방을 영구 삭제했다. 동정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다. 창밖에 짙은 어둠 속으로 강남의 불빛들이 별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고 내 삶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다. 일주일 뒤 검찰에서 정식 공문이 날아왔다. 박민재와 그 일당에 대한 기소가 확정되었다는 통보였다. 이로써 법적인 마침표까지 완벽하게 찍혔다. 나는 공문을 2번 접어 서재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더 이상 분노할 일도 뒤돌아보며 후회할 일도 없었다. 나는 내 본업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도피성 워커홀릭이 아니라 내 이름 3글자로 온전히 서기 위한 맹렬한 도약이었다. MBA 야간 과정을 끊었고 새로운 비즈니스 네트워크 모임에 나갔다. 내 인생의 서사를 그깟 사기꾼 남편에게 당한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끝맺게 둘 순 없었다. 어느 쾌청한 아침 외출 준비를 마치고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고급스러운 아이보리 실크 블라우스에 떨어지는 핏이 예술인 블랙 슬랙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한 전투복이었다. 거울 속 내 눈동자와 마주쳤다. 참으로 오랜만에 내 눈동자 속에 진짜 평온함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폭풍우를 모르는 온실 속 화초의 나약한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풍랑을 온몸으로 뚫고 나온 항해사의 단단하고 서늘한 평화였다. 나는 거울을 향해 시구서 주었다. 적들에게 이겨서가 아니라 나약했던 내 자신에게 지지 않았음에 바치는 찬사였다. 오후쯤 아빠에게서 톡이 왔다. 이번 주말엔 본가로 넘어와라. 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한단다.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장을 보냈다. 네 아빠, 와인 한 병 사 갈게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회의실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서울의 눈부신 오후 햇살이 통유리창을 넘어와 내 어깨를 따스하게 감쌌다. 지독했던 한 권의 책이 끝났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써내려갈 다음 챕터의 장르는 결코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 누구의 간섭도 허락하지 않는 100% 나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 빌어먹을 신혼 첫날 밤 침대 밑에 숨어 있었던 기억이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증발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2달? 어쩌면 반년.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붉은 청사초롱 조명도 역겨운 싸구려 향수 냄새도 심장을 쥐어짜던 공포도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제야 나는 내가 과거라는 감옥에서 완벽하게 출소했음을 알았다. 내 겉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벤츠를 몰고 출근하고 팀원들과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주말엔 친구들과 오마카세를 즐기며 부모님과 평화로운 저녁을 먹는다. 하지만 내 속은 티타늄처럼 단단해졌다. 나는 더 이상 달콤한 말 한마디에 멍청하게 지갑을 열지 않으며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지도 않고 내 행복의 주도권을 남자의 넥타이 끈에 쥐어주지도 않는다. 어느 주말 오후 차를 몰고 가다 나와 민재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그 단골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다. 신호 대기 중에 무심코 카페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리가 앉았던 그 창가 자리에 젊은 남녀가 마주 앉아 있었다. 여자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남자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영원불멸의 사랑을 맹세하는 듯했다.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저런 삼류 로맨스 영화의 세트장 따위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엑셀을 밟아 미련 없이 그 거리를 빠져나왔다. 지나간 쓰레기통은 다시 뒤지는 게 아니다. 그날 저녁 낯선 이메일 한 통이 노트북 화면에 떠올랐다. 지윤 씨 덕분에 제 돈의 일부라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기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듯했다. 나는 화면을 보며 가볍게 입꼬리를 올렸다. 내가 대단한 구원자라서가 아니다. 단지 내 목숨줄을 쥐고 흔들려던 버러지들을 쳐내는 과정에서 곁다리로 남들에게 튄 불똥을 조금 꺼주었을 뿐이다. 난 천사도 성인군자도 아니다. 그저 2번 다시는 누구에게도 호구 잡히지 않겠다고 피눈물로 맹세한 한 명의 생존자일 뿐. 서재에 켜둔 무드등 불빛 아래서 나는 가죽 커버로 된 몰스킨 다이어리를 펼쳤다.
만년필을 쥐고 꾹꾹 눌러 담듯 문장들을 적어 내려갔다.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흉터를 훈장처럼 벽에 걸어두기 위해서. 달콤한 혀놀림을 믿지 말고 서늘한 행동의 궤적을 쫓을 것. 감정에 눈이 멀어 직감이 보내는 경고 사이렌을 끄지 말 것. 내 알량한 선의가 포식자들에게는 가장 먹음직스러운 호구잡이 뷔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상 그 어떤 개자식 앞에서도 나라는 우주를 헐값에 넘기지 말 것. 펜 뚜껑을 닫고 내가 쓴 글귀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피와 살이 깎여나가는 고통 속에서 얻어낸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의 결과물이었다. 그때 아이폰이 밝게 빛나며 친구의 카톡이 떴다. 야, 이번 주말에 청담동에 새로 생긴 하플콜? 나는 1초의 딜레이도 없이 답장을 쳤다. 콜, 내가 쏜다. 이제 내게 누군가의 허락은 필요 없다. 남편의 눈치도, 시댁의 압박도, 쓰레기 같은 연극도 없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오롯이 내 두 손에 꽉 쥐어져 있다. 베란다 문을 열고 테라스로 나갔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시원했다. 가슴속에 고여있던 찌꺼기 하나까지 싹 씻겨 내려가는 듯한 완벽한 해방감. 나를 완성하기 위해 곁에 남자 따윈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나 자체로 완벽하며 훗날 내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적선이 아니라 내 넘치는 주체성을 나누는 여유일 것이다. 나는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었다. 이 지옥 같은 진흙탕을 살아서 그것도 두 발로 당당히 걸어 나온 나 자신이 미치도록 대견해서였다. 내 이야기에는 백마탄 왕자도 마법 같은 기적도 없다. 오직 피 비린내 나는 현실과 그 현실을 맨주먹으로 박살낸 한 여자의 피 튀기는 복수극만 있을 뿐. 그리고 현실은 때론 뼈를 깎듯 잔인하지만 바로 그 잔인함이 나를 강철 같은 괴물로 재탄생시켰다. 나는 거실로 들어와 베란다 문을 굳게 닫았다. 내일은 또 다른 눈부신 아침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 신혼 첫날 밤 침대 밑에서의 이야기는 배신, 탐욕, 그리고 한 여성의 뼈저린 각성과 복수에 관한 숨막히는 서사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을 믿었던 순진한 여자가 신혼 첫날 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하는 살인 모의를 듣게 되면서 겪는 끔찍한 충격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거나 이성을 잃고 오열하는 대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침묵을 택하고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가장 완벽하고 통쾌하게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반격을 완성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카타르시스를 넘어 결혼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경계선을 허물지 말라는 묵직한 경고, 그리고 벼랑 끝에서도 스스로의 존엄을 잃지 않는 강인한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집니다. 서스펜스가 넘치는 단편 스릴러나 통쾌한 복수극, 그리고 역경을 딛고 비상하는 주체적인 여성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강렬한 전율을 선사할 것입니다. 위 이야기와 인물 설정은 모두 창작된 허구이며 실제 사건이나 인물과는 무관한 소설적 픽션입니다.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 타인의 발린 말보다 나 자신의 직감과 이성을 더 신뢰할 것. 사랑과 결혼이라는 낭만 속에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분별력을 잃지 말 것. 내 선의가 타인에게 약점으로 잡혀 이용당하지 않도록 단호한 바운더리, 경계선을 설정할 것. 아무리 끔찍하고 아픈 진실일지라도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를 가질 것. 썩어 빠진 인연을 쳐내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구원임을 깨달을 것.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단련시키는 용광로임을 알 것. 내 가치와 행복은 타인의 사랑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 것. 우리 삶의 모든 위기는 결국 더 주체적이고 단단한 나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기회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거머쥘 때 비로소 시작된다.